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영종 작가님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설집 그 바다에서 만나다에 수록된 단편소설 그리운 독재자입니다. 나는 승진과 더불어 와이댐 건설단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제이읍으로 향합니다. 제이읍은 내가 자라온 고향인데요. 그에게 고향은 가난과 분노만을 안겨준 공간이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몽 선생, 지역의 어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 그러나 그 집 머슴이었던 나의 아버지를 착취하고 혹독하게 군림했던 이중적인 독재자. 오늘 증오의 대상이던 그 독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몽 선생과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운 독재자, 김형종 지음. 독재자가 죽었다. 그가 세상과 결별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사망자의 아들이면서 나의 친구인 명환이었다. 독재자의 죽음을 들은 것은 사무실 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산의 정상보다 높은 곳에 매 한 마리가 제자리에 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침이었다. 노인은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과시했지만 90을 훌쩍 넘긴 나이를 감안하면 그다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다만 흐트러짐이 없었던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조차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고 축복받은 죽음으로 생각되었다. 사흘 전 오후부터 쏟아지던 눈이 그치면서 귀퉁이에 설치된 텔레비전의 일기예보는 10몇 년 만에 폭설이라고 떠들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었다는 내용을 속보로 쏟아내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근무하는 지역은 도로가 막힐 정도는 아니어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댐의 준공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높은 허공의 매는 손바닥보다 작게 보였지만 세상이 흰색으로 덮인 상태라 유난히 눈에 띄었다. 매는 날개를 활짝 펼친 채 기류를 타고 허공에 박혀 있었다. 강한 바람에도 의연하게 떠있는 매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는 밝은 눈으로 지상을 훑으며 사냥감을 찾고 있었을 테지만 금방이라도 큰 바람을 맞고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마 주로 밤에 활동하는 매가 폭설로 땅속 깊이 숨어버린 들쥐나 산토끼를 포획하지 못하여 아침까지 사냥감을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명환이가 노인의 죽음, 아니 독재자의 사망 소식을 전해왔다. 명환은 노인이 유언장에 나의 이름을 언급하며 무언가를 남겼다며 장례를 지내고 따로 만나자는 말을 전했지만 아버지를 여인 사람에게 자세한 것을 물을 수는 없었다.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유언이 궁금했다. 내가 노인을 다시 만난 것은 4년 전이었다. 승진과 더불어 와이댐 건설단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서울에서 승용차로 무려 7시간을 달려 제이읍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제이읍은 내 고향이다. 고향이지만 일가 친척 한 명 살지 않는 곳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첫 방문길이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오로지 시내를 관통하는 탐진강이 고향 땅임을 증명해 주었다. 차츰 하숙집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우선 여관방을 잡아놓고 저녁을 해결할 요량으로 식당으로 들어섰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고향은 지나간 기억들과 희미한 얼굴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혹시 우몽 선생이라고 아시는지요? 나이가 지긋한 식당 주인은 대답 대신에 계산대의 서랍을 뒤적거렸다. 아따, 이 지역에서 우몽 선생 모르면 간첩이지요. 우몽 선생도 유명하지만 그 아들이 우리 군에서 제일 가쁘라오. 그래요. 그 우몽 선생은 진즉 돌아가셨겠지요? 아이, 뭔 소리다요. 아직 이팔 청춘인데. 아이, 그런데 뭐 때문에 묻는데요? 아, 우몽 선생의 아들 명환이하고 친구입니다. 아, 내가 우몽 선생을 물을 때부터 최 사장하고 친구란 것을 짐작했지요.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식당 주인은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와 내밀었다. 나는 메모지를 받으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겨움과 포근함을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이겠지만 나에게 고향은 핏덩어린 가난과 뼈의 문신으로 각인된 분노만을 안겨준 곳이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을 근무할 곳이어서 원활한 댐의 건설을 위해서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뿐이었다. 또한 내가 Y댐 건설단장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은 바람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지역에 유지가 되었다는 명환과 동창들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 것이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고 고향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연막이 필요했다. 그렇게 명환이 데려온 4~5명의 동창들과 소주를 마시며 고향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다. 나는 다음날 취임을 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퇴근하여 직원들이 마련한 환영회를 참석하였다. 직원이 알아봐준 하숙집에 묵기로 결정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을 떠올리고 다음날 바로 우몽 선생을 찾아뵈었다. 이 역시 우몽 선생을 존경하거나 고향의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지역에서 명망이 높아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노인이라는 점에서 댐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내 마음속에 오래된 채무의식을 털어버리겠다는 개인적인 애증도 한몫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골목에 끝이면서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노인의 집 담장 옆 고목. 노인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 팽나무는 여전했다. 부채살로 뻗은 가지의 무성한 이파리 사이로 콩알 크기의 열매가 무성했다. 다만 그 팽나무의 가지에 걸려있던 작은 칠판은 보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끈이 사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떼어낸 것인지 칠판이 매달렸던 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개가 짖는 소리에 사랑방 문이 열리고 노인이 돋보기를 벗으며 대청으로 나왔다. 노인의 허리는 꼿꼿했으나 백발이 성성하여 세월의 흐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노인은 단박에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청으로 올라가 큰 절을 올렸다. 어서 오시게. 자네가 단장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은 들었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 힘이 넘쳤다. 벽면의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과 방바닥에 무질서하게 널브러진 책들은 변함없는 우몽 선생의 생활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책상 위에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고문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어르신은 여전해 보이십니다. 건강도 좋아 보이고요. 나이를 먹어 할 일이 없으니 옛 선인들의 지혜를 좀 배울까 하는데 아둔한 사람이라 쉽지가 않구먼.
고향을 떠난 까까머리 소년이 30여 년 만에 돌아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노인을 만나고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 놀라웠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 자꾸만 또아리를 푸는 기억들 때문에 머릿속은 실타래가 되어갔다. 또아리가 풀리며 나타난 대가리는 내 몸뚱이의 곳곳을 물어뜯으며 아물었던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 이상한 것은 덧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기억은 어제처럼 뚜렷한 상태고 그 명징한 기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된 모습을 상상했으나 노인의 앞에는 어린 소년이 제법 두꺼운 책을 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책에서 이것과 똑같이 생긴 글자를 모두 찾아놓고 집에 가거라. 가라는 글자이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소년은 조막 손에 연필을 움켜쥐고 노인이 손가락으로 짚고 있던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금 찾고 있는 글자가 뭐라고 했느냐? 가요. 노인은 한 뼘이 넘는 두꺼운 책을 읽다가 가끔 소년에게 물었고 그때마다 대답하였다. 소년은 1시간이 지나서 동그라미 그리기를 끝내고 토끼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어제 배운 글자가 뭐라 했느냐? 가요. 쓸 수도 있겠느냐? 소년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거침없이 글씨를 썼다. 응, 잘했다. 이것은 나라는 글자다. 오늘도 동그라미를 다 치면 집에 가거라.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된 무렵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소년은 날마다 노인이 거처하는 문지방을 넘나들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소년에게 주어진 책의 모든 글씨는 동그라미로 채워졌고 노인 앞에서 한 권의 책을 당당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그 소년이 지금 그 사랑방에 앉아 노인을 만난 것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사랑방 문이 살며시 열렸다. 노인정에 나갔다는 우몽 선생의 부인이 어느새 돌아와 술상을 들여왔다. 작은 소반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통닭 한 마리와 술잔, 그리고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다. 나를 알아본 부인은 반갑다며 내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기에 내 기분이 잠시 숙연해졌다. 부인이 닭다리 하나를 떼어 나에게 내밀고는 칼로 달게 가슴살을 발라 노인을 주었다. 어르신, 하필 맛없고 퍽퍽한 가슴살을 드십니까? 노인은 그냥 설핏 웃고 말았지만 부인의 말은 달랐다. 여러 사람이 닭고기를 먹다 보면 대부분이 부드럽고 쫄깃한 부위만 먹는지라 결국은 남는 것이 가슴살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더 먹으라는 배려라는 것이었다. 노인의 의중을 듣고 역시 우몽 선생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품성을 지닌 우몽 선생이지만 유독 나의 아버지에게는 혹독하게 군림했다. 아버지는 우몽 선생 집의 머슴이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아버지는 소처럼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겨우 이슬을 막아주는 방칸에서 생활하며 목구멍을 풀칠하는 것이 전부였다. 부당한 노인의 대우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맞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고 우몽 선생의 이중성에 분노했다. 동네 사람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나에게 학교를 보내주는 우몽 선생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입을 모았다. 내가 아무리 어렸으나 명절날까지 쉼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버지의 품삯이
겨우 목구멍에 풀칠과 중학교 납부금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위장에 들어간 술이 흡수되어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속담을 떠올렸다. 어르신의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몽 선생의 미간이 약간 흔들렸다. 결국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네. 아직 미루고 계신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처지에서는 어르신이 끝을 맺어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버티는 사람들도 혹은 조상이 묻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끝내는 일괄정리로 끝내는데 부동산을 보상받으면서 노인처럼 일부를 남기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다. 보상받지 않고 남겨둔 곳은 보상액도 변변치 않은 곳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한번 연락을 취하려 했었는데 잘 되었네. 남겨둔 임야에는 자네 부친의 간절한 애절함이 담긴 곳일세. 내가 노인과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은 공부뿐이었다.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K대학교의 기숙사로 떠나던 새벽, 나는 노인의 집 앞 팽나무에 걸린 칠판에 우몽 선생은 독재자다, 마을의 대소사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독재자다라고 휘갈겨 쓰고 마을을 떠났다. 그 글을 노인이 읽었는지 누가 지워서 읽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노인이 그 글을 읽었다면 내가 썼다는 것을 단박에 알았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그렇게 떠난 고향이었고 노인과 나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지금껏 살아왔다. 내가 고향에 발을 딛게 되자 남겨둔 임야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연이 묻혀있는 곳이라며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는 노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금음달이 막 떠오른 시간에 아이를 등에 업은 사내가 피곤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들어섰다. 사내는 등에 업은 아이를 한 손으로 받치고 나머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 새벽 사내는 마을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집의 대문을 두드렸고 한 끼의 식사와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날 사내는 노인의 집으로 안내되었고 문간방에 묵게 되었다. 사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와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이었고 노인도 더는 채근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신분을 모르는 뜨내기 사내를 마을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노인에게 전했다. 날짐승도 집으로 날아들면 내쫓지 않는 법이거늘. 만약 우리 중에 저 상황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어 찾아가는 마을마다 문전박대를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말이오. 이 종국은 굶어 죽으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손에 칼을 들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 아닌가. 노인의 일장 혼시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뜨내기를 책임져야 하느냐고, 어딘가에서 도둑질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는지 모른다며 목청을 높였으나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핀잔만이 돌아갔다. 마을과 주민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노인의 말이 다분히 합리적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노인의 결정에 따랐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때였다.
노인의 마을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가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진입로를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겨우 손수레가 오갈 수 있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이나 밭이 도로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에 풀칠도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논밭을 희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잘 살기 운동의 동료 속에는 개인의 희생이 따라야 했다. 관공서에서 정해준 기간에 도로를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시멘트가 취소될 상황이었지만 누구 한 사람 흔쾌히 땅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노인은 동네 사람들을 팽나무 밑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취했다. 아버지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가가호우를 방문하여 노인의 뜻을 전달했고 동네 사람들은 벌써 문제가 해결된 듯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를 따라서 오시오. 단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이 앞장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어미를 쫓는 강아지들처럼 뒤를 따랐다. 뒷짐을 쥔 노인의 손에는 막대가 하나 들려있고 그 막대의 끝은 땅바닥을 긋고 있었다. 이 금대로 도로를 내야 할 것이요. 금긋기를 끝낸 노인의 입에서 역시 단 한마디가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 탄성은 자신의 땅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도와 그 반대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으나 대부분은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감탄이 대부분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도로 건설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과 노인이 앞장서서 마을길의 확장 문제를 마무리할 것을 예상한 상태였다. 노인이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부당한 처사를 알리자는 취지로 자기 집 앞 팽나무에 걸었다는 칠판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으나 도로의 용지가 결정되면서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걸린 논밭을 무상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끝내 칠판은 깨끗한 상태였다. 마을길의 조성이 시작되면서 집마다 한 사람씩의 인력을 동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중장비가 빈약하던 시절이라 작업의 대부분을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책임감이 떨어지는 공동작업의 특성상 능률이 매우 저조했다.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돌멩이를 인력거와 지게로 옮겨와 길을 넓혔어도 군뱅이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자 노인이 나섰다. 이번에도 절름발이 아버지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팽나무 아래로 모이라고 조치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이른 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공동작업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방처럼 일이 더디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인데 꼭 그렇게밖에 일할 수 없단 말이오. 다음날 작업 현장에는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정작 어른들은 자신의 논밭에서 일하거나 상리를 나가고 노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학교조차 보내지 않고 건설 현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노인의 한마디에 인부의 절반을 차지했던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어른들이 채웠다. 그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던 황소를 이끌고 작업장에 나타난 사람까지 생겨났다. 나의 아버지도 작업장에서 곡괭이질과 삽질로 땀을 흘렸다. 말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작업이 노인 집의 인부인지 독립적인 참여인지 궁금하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인부들은 우몽 선생의 집이 작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수다쟁이에게 핀잔을 주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초봄에 마을길은 완성이 되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언제 한번 들리시게. 그곳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네. 내일 퇴근하고 들리겠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궁금증을 풀고 싶었고 노인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었다. 노인은 외출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 의문의 땅은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대도시에서 제2읍으로 진입하는 고갯길에 있었다. 급경사의 야산에는 대부분 잡목이 우거졌고 곳곳에 소나무가 군락을 만들고 있었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 사용하지 않아 숲속에 묻혔지만 그 옛날에는 이 산이 한양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마제라는 고갯길이었네. 말도 굴러 떨어질 만큼 비탈져서 마제라고 불렀다는 이 고개를 넘어 자네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정착한 것이고. 아버지는 자식인 저에게도 과거를 철저히 함구했던지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셨는지요? 아버지는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사연이 있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히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삶이 힘들어 세상을 등지려 했었는데 목숨을 구해준 아버지와 동병상련의 인연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나를 낳고도 미역국 한 그릇 먹지 못한 어머니는 큰 병을 얻었고 자기 죽음을 예감하면서 고향인 회진바다가 보고 싶어 길을 떠났다. 그 당시에는 범죄자와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곳곳에 설치한 검문소에 근무하던 전투경찰이 버스에 올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던지라 쫓기던 몸이었던 아버지는 핏덩이 아들과 병든 어머니를 데리고 걸어서 남쪽 바다를 찾아가던 중이었다. 결국 마제에 이르러 어둠이 깔려가던 시간에 숨을 거둔 어머니를 그 산속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핏덩이를 풀숲에 누이고 주변을 살폈다. 용트림으로 자란 소나무를 눈에 그려넣으며 다음에 꼭 좋은 땅을 골라 오동나무 관에 넣어 성대히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어금니를 깨물었다. 삽 한 자루 없이 주위에서 주운 나뭇가지와 손가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손톱 밑을 황토가 파고들고 나중엔 다른 손톱에서 핏물이 흘렀다. 어머니를 묻은 아버지는 배고픔에 자지러지게 우는 핏덩이를 등에 업고 어둠 속에서 용트림 소나무를 몇 번이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산에서 내려왔다. 자네 아버지는 그 용트림 소나무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소나무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다 그때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밤이어서 결국 자네 어머니를 모든 곳에 찾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네. 그토록 어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마제를 오르내렸으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없었고 당신의 얘기도 전혀 없었다. 새벽 찾아든 집에서 밀가루죽을 얻어먹은 아이가 처음 동네 사람에게 이끌려 우몽 선생의 집에 문턱을 넘어 들어왔을 때 아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우몽 선생의 집에 또래 아이 명환이의 젖을 나누어 먹고 자랐다. 자신의 젖을 먹여 키웠기에 우몽 선생의 부인은 나를 만나 눈물까지 글썽였던 모양이다. 나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되었으나
출생신고조차 안 된 상태였다. 아버지가 나의 입학 문제를 고민하자 노인은 흔쾌히 나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했고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호적상으로는 노인의 아들이었다. 노인의 아들인 명환이와 쌍둥이가 된 것이다. 내가 법적으로 우몽 선생의 아들이 되었다고 노인의 독단적인 행동과 아버지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화장한 아버지의 뼈가루를 지금 내가 단장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는 탐진강에 뿌렸다. 다리를 절었던 아버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했던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노인. 다른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인자하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중성을 가진 노인. 나는 위선이 가득한 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마을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를 호적에 올려 학교에 다니게 배려한 것도 아버지를 영원히 자신의 머슴으로 만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여겼다. 복마전 같은 노인의 집을 떠난 이후로 우몽 선생을 마음속에서 지우며 살았다. 노인은 단지 어머니가 묻힌 곳을 알려주려고 나와 함께 마제를 찾은 것이었을까. 아버지가 찾지 못한 시신을 내가 찾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임야에 남긴 아버지의 소망이란 것이 무엇인지요? 아버지는 우몽 선생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오로지 내가 온전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살펴주고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아버지가 먼저 제안했고 우몽 선생은 그것을 수용했다. 제2읍에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우몽 선생은 마음이 바빠졌다. 인부를 동원하여 여러 번 비탈진 마제 부근의 소나무 숲을 파헤쳤지만 항상 허탕이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소나무를 벌목하면 어머니의 시신을 찾을 길은 더욱 요원할 것이고 댐이 완공되면 아버지의 소망은 영원히 물속에 잠기게 되는 조급함을 느꼈다. 노인은 소나무를 벌목할 때 땅을 파헤쳐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를 부탁했다. 얼굴조차 모르는 어머니의 시신을, 제삿날도 모르는 어머니의 시신을 찾는 일이 달갑지 않았다. 더구나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너무나 희박했다. 매장과 동시에 산짐승이 파헤쳤을 가능성도 컸고 혹여 시신을 발견해도 세월이 흘러 뼈조각 몇 개에 불과할진데 그것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자식의 도리와 현실 속에서의 갈등은 태풍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다. 다만 노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늘 아래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있던 시기에 그토록 혹독했던 것처럼 죽어서도 마음속에 담장 하나 쌓아 아버지를 가두어 버리면 그만이었다. 물론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나에게 커다란 깨우침을 준 스승이었기에 예우를 지키려는 것일세. 스승이라니? 아버지가 노인의 스승이라는 말은 또다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진짜 스승이라면 살아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일까? 노인은 단 한 번도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지 않았다. 당신이 스스로 삽질했고 곡괭이를 잡았다. 힘든 노동으로 마음의 번뇌를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심지어 명절에도 일을 찾았고 마을길을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인은 마을길을 조성할 땅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어느 날 노인의 사랑방을 찾아온 아버지는 마을길을 넓히기 시작하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추었다. 뜻대로 하시게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재산에 손실이 따르는 상황이라 결정이 난항인데 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방법을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아닌가. 아버지는 너무도 간단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버렸다. 조상들이 물려준 마을 전답을 순서에 따라 1년 단위로 경작하고 그 수확의 절반을 마을에 내놓던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에 땅이 편입되는 사람들만 순서를 정하여 마을 전답을 경작하되 땅이 손실된 면적이 비례해서 수확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내놓아 그 곡식을 팔아 여전히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활용하는 묘안이었다. 아버지는 시간을 달리하여 도로와 관련된 주민들을 우몽 선생의 집으로 불렀다.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희사였음을 부각시켜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관련된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노인의 집 앞의 팽나무 아래로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이번에도 절름발이 아버지가 연통을 넣었다. 노인의 설명을 들은 일부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마을 주민 중에는 땅이 편입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마을의 전답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기분이 들겠으나 땅을 희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런 마음은 누그러질 것이요. 또한 신장로가 개설되어 지게로 나르던 농작물을 손수레를 이용하게 될 것이니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이 시간의 절약은 농사 짓는 시간을 늘려줄 것이요. 농사에 들이는 시간이 늘어나 수확량도 많아질 것이니 마을의 전답을 짓지 않아도 이득이 발생하게 될 것이요. 마을 주민들이 손뼉을 치면서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호했다. 아버지는 비록 노인의 마을과 무관한 뜨내기에 불과했으나 자신과 아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골칫거리를 해결하면서 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우몽 선생이라는 칭찬에 입술에 침이 말랐지만 노인의 깨달음에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아버지는 마을길을 조성하는 일에서 삽질과 곡괭이질로 비지땀을 흘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마을길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에 아버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희생을 먼저 앞세웠고 아주 사소한 욕심까지 완벽하게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노인은 해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을의 공동자금에 일정액을 내놓고 있었는데 10수년이 지나 그것을 알게 된 마을 이장이 공덕비를 세우려다 노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아들인 명환이에게만 귀띔을 해주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돈 심부름을 하던 아버지가 돈을 더 보태 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된 노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함을 언행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버지가 위대하게 여겨졌다. 책을 펼친 선생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공부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스승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노인의 마음이 느껴져 작은 파문을 아는 채 맞이해서 돌아왔다.
노인은 다음날 토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하였다. 직원들은 완강하게 버티던 노인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며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휘몰아치는 허망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얼마 뒤에 토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원의 일정액을 공탁하고 벌목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일주일 뒤에 벌목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노인을 만나고 싶었다. 약속된 횟집으로 들어섰다. 먼저 도착한 노인이 수족관을 한참 동안 살피다가 코끝에 피멍이 들어있고 헐어있는 농어 한 마리를 지목했다. 힘차게 유영하는 몸매가 매끄러운 생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노인은 상처를 입은 생선이 병균에 감염되어 죽어버리면 횟감으로 사용할 수 없어 횟집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자연산 생선은 바다를 돌아다니던 본능 때문에 자꾸만 수족관에 부딪혀 생긴 상처가 자연산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수건이 담겨있는 땅, 나에게 독재자로 낙인 찍힌 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땅,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있는 땅을 내가 벌목하고 파헤쳐야 하는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조금은 급한 듯 술을 마셨다. 노인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별로 말이 없었다. 어느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복받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노인이 다가와 안아주며 등을 다독여 주었다. 노인의 품에 안겨 창피함도 모르고 마음껏 울어버렸다. 힘겨워 말게나. 자네 마음이 기우는 대로 결정하게. 자네 아버지가 평생을 찾지 못한 시신을 자네가 땅을 파헤친다고 쉽게 찾아지겠나. 준부장께서 나에게 부탁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야. 다만 자네에겐 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곳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나 싶네. 찬 하늘의 창공에 점처럼 떠있던 매가 갑자기 수직 강화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매는 날카로운 발톱에 산토끼나 들쥐를 꿰차고 비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솟아오르지 않는다. 하늘을 지배하며 세상의 모든 새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매가 작은 동물의 포획에 실패하면서 땅바닥에 처박혔을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호령했던 권위도 한낱 허상에 불과했단 말인가? 나는 창가에서 돌아와 댐 준공식의 초청장에서 우몽 선생의 것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초대장의 주소록을 작성하던 직원은 지역의 어른으로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우몽 선생의 초대장을 빼라는 말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우몽 선생의 사망 소식을 말하지 않았다. 지역의 어른으로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우몽 선생의 사망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준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다. 준공식이 끝나면 나는 이곳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본사로 인사 발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서, 노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다했던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방문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인사 발령으로 찾게 된 고향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아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독재자 우몽 선생의 존재가 사라진 고향에 간혹 들려 내가 댐을 건설하고
건설한 댐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흐르는 탐진강. 아버지의 유고를 흘려보낸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어머니의 무덤으로 짐작되는 물에 잠긴 용트림 소나무가 하늘로 뻗어 있는 곳을 향해 꽃 한 송이 하나 놓고 싶다. 어쩌면 독재자인 우몽 선생에게 술 한 잔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눈으로 덮인 세상에서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가 매의 울음인지 내가 사냥한 새의 울음소리인지는 구분이 어려웠다.